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해안의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한창 깨가 쏟아지던 연애 시절, 외삼촌과 외숙모는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외숙모네 집은 엄격해서 외박은 절대 불가능했지만 두 분은 피 끓는 청춘이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거짓말을 했대요.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사 단합대회라고. 심지어 회사 공문까지 위조했다고 하더군요. 몇 주간의 물밑 작업 덕분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무사히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큰 외삼촌은 차를 무척 아끼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 큰 외삼촌 차를 탈 땐 신발을 꼭 털고 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타죠. 어쨌든 외삼촌은 큰 외삼촌의 차를 빌려 서해 어딘가의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휴게소에 들러 간식도 먹고 10월의 선선한 날씨 덕분에 두 분은 무척 들떴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두 분은 숙소에 짐을 풀고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로 나왔어요. 평일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두 분은 숙소에 짐을 풀고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 쪽으로 나왔어요. 도로변에 줄 지어 있는 횟집과 조개구이집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횟집에 들어가기로 했죠. 그날이 평일이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지만 두 분 다 어디서든 둘이 함께라면 즐거웠으니 문제없었어요. 회와 조개구이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분위기는 무르익어갔고 술 한잔에 외숙모의 뺨이 발그레해질 무렵 외삼촌도 조금씩 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외삼촌과 외숙모만 남게 되었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눈앞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 외삼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고 해요. 기분 좋게 취해 계산을 마치고 두 분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바닷가 산책길을 걸었어요. 산책길은 모래사장 위에 둔덕을 만들어 도로를 깔아놓은 정도로 도로 바로 옆에 모래사장과 바다가 이어져 보이는 구조였죠. 숙소로 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외숙모가 바닷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놀라서 외숙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외숙모는 얼른 도와주라며 재촉했지만 한밤중에 바닷가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봐도 평일이라 관광객 한 명 보이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외삼촌은 외숙모에게 아까 그 횟집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고 모래사장 쪽으로 달려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소리치며 바닷가로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깊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외삼촌은 그 사람의 목을 뒤에서 잡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상체는 허우적거리지만 다리 부분은 미동도 없었고 마치 그 자리에 단단히 박힌 듯 했죠. 깜짝 놀란 외삼촌은 그 사람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외삼촌의 목을 팔로 감싸며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외삼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물속에서 오래 있었던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은 외삼촌을 바닷물 속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했고 외삼촌은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그가 반항을 멈추고 축 늘어지려는 그때 갑자기 몸이 둥실 뜨면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됐죠. 횟집 주인이 외삼촌을 구하기 위해 달려와 있었고 외숙모는 멀리서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서 있었어요. 횟집 주인은 외삼촌의 양뺨을 불이 나도록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했고 외삼촌은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도대체 왜 바다에 뛰어든 거냐며 울며 소리를 질렀고 외삼촌은 당황한 표정으로 외숙모를 바라보았죠. 외숙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긴 통나무였어요. 통나무 끝에 흰 천 조각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고 그걸 보며 외삼촌은 자신이 착각했나 싶었어요. 외숙모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외삼촌이 그 통나무와 실랑이를 벌이며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기에 놀란 횟집 주인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외삼촌을 구해냈던 겁니다. 횟집 주인은 바다에서 오랜 시간 한 지점을 바라보는 건 금기라며 바닷가 사람들 사이에선 그런 일이 위험하다고 일러줬습니다. 외삼촌은 그날의 기이한 경험에 완전히 얼이 빠진 상태였고 외숙모 역시 두려움에 떠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바닷가에 더 있는 것이 싫어진 두 분은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 카운터로 들어갔을 때 모텔 주인이 외삼촌과 외숙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세요? 혼숙은 안 돼요. 처음엔 즐거운 여행들하며 친절하게 인사해주던 주인이
이번엔 인상을 찌푸리며 혼숙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외삼촌은 짜증이 치밀었어요. 우리가 벌써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왔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기 뒤에 있는 남자분이요. 그분은 안 된다고요. 순간 두 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외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되물었죠. 주인은 처음엔 건성으로 대답하다가 고개를 돌리고 카운터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두 분을 쳐다보더니만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하네. 라고 말하더랍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주인의 말에 두려움이 엄습했죠. 모텔방 안에서도 출입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와서 외삼촌도 외숙모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방을 떠나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차에 타고 담요를 덮고 시트를 뒤로 젖히고 나서야 외삼촌도 피곤이 몰려와 눈을 감을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숙모가 잠에서 깨어났고 옆을 보니 외삼촌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었고 외삼촌은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무언가에 몰두하듯 정면을 응시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언제부터 운전한 거냐고 물어봤지만 외삼촌은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함을 느낀 외숙모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자 외삼촌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삼촌은 숨을 몰아쉬며 차를 갓길에 세웠고 그제서야 외숙모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잠이 들려던 순간 외삼촌의 얼굴 위로 뭔가 차가운 것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났고 눈을 떠보니 그때 본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둥둥 떠 있었던 거죠. 외삼촌은 그 소름 끼치는 장면에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꿈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트 부분이 물에 젖어 있었고 차 안 사이드미러에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히 비쳐 있었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두려움의 시선을 돌렸지만 그 남자가 점점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차를 그대로 몰고 떠나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외삼촌은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새벽이 밝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운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두 분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도 그 바닷가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의 그날의 여행은 무서운 이야기로 남아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괴담. 제가 7살 때쯤 몸이 약해져 한약 같은 걸 먹고 박하사탕을 자주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장남이라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고 둘째 여동생은 5살이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안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들기 전에 항상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처음에는 진짜 깨진 줄 알고 부엌불을 켜고 확인했는데 깨진 그릇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매일 소리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큰 접시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 깨지는 소리는 약간 공기가 찬 듯한 소리였고 접시는 정말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계속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 무서워서 엄마에게 밤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안방에서 자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는 사내 아이가 그런 걸 무서워하냐며 혼자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도 부엌에 나갈 용기가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몸이 떨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웃으면서 그릇을 던지고 있는 듯한 상상이 들어 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1분 간격으로 4번이나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아주 선명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어, 접어, 접어. 분명히 내 방으로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부엌과 제 방은 바로 옆이라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누군가가 곧 내 방 앞에 다다랄 거란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10걸음 정도 걸어 내 방 앞에 멈춘 마지막 발소리를 들은 순간 너무 무서워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칠 것 같았던 것은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방 안의 침대까지는 불과 2걸음 거리였습니다. 접어, 접어. 입불이 환한 색이라 덮어 어두운 방에서도 분명히 어두운 형체가 더 짙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숨을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숨을 들이마신 채 뱉지 않고 참았습니다. 짙은 어두움은 마치 고개를 갸웃거리듯 이불 앞에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앞에 얼굴이 맞닿은 듯한 느낌이었는데도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무서움에 그 후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잠들었거나 기절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게 뭐야? 여보, 나는 엄마의 외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나와 관련 있는 일일 것 같아 급히 이불을 박차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릇과 컵을 포함해 정확히 4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하면 내 말 맞잖아 하고 외쳤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내 방에 왔냐고 울면서 물어봤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왔냐고 물었는데 역시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는 놈이 그렇게 약해서 나중에 여자친구는 사귀겠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여자친구가 없는 건 공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캠핑을 가지 않아. 어렸을 때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임에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걸 보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가족은 캠핑을 자주 갔습니다. 장소는 항상 같은 강 근처였죠. 차로 3시간 정도 걸리지만 물이 깨끗하고 산도 가깝고 경치도 뛰어나서 가족 모두가 좋아하던 장소였습니다. 도착 후 가족 4명이 함께 텐트를 쳤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강가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아직 5살 정도였던 저는 튜브를 타고 있었고 오빠는 혼자 조금 멀리 떨어져 놀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멀리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강은 깊은 곳도 있었지만 물살이 잔잔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수영하던 중 갑자기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다리에 닿는 것이 느껴졌는데 느낌상 해초 같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를 흔들어 봤지만 그 물체는 떨어지지 않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강가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에 붙어 있는 것을 치우려고 했지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었고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영해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초조함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도와줘. 꽤 큰 목소리로 여러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근처에서 놀던 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강 밖에 계신 부모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리가 쭉 당겨지면서 저는 강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발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몸이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린 사람처럼 보였고 특히 다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사람의 손처럼 보여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가 물에 빠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의식이 없어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다고 하네요. 물에 빠진 이유를 부모님과 오빠에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캠핑을 가도 강에서 놀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흐물흐물한 무언가가 떠올라 소름이 돋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등 뒤의 상처. 아는 형은 고등학교 1년 선배로 동아리 활동으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이 형이 진짜 재미있고 친절한 형인데 여자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남자 앞에서는 스티븐 잡스, 여자 앞에서는 스티븐 호킹 같은 스타일입니다. 결국 형은 학창시절 내내 솔로였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형이 랜덤 채팅 같은 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그런 걸로 여자랑 채팅이라도 해보라고 권했는데 형은 슬슬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채팅 중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상대와의 대화를 즐기던 중 그날도 여러 명과 채팅하다 한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자는 채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한번 만나자고 서로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자 경험이 전무한 형은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사는 곳도 자기랑 많이 멀지 않고 그리 싫은 느낌도 없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만나는 당일 형은 최대한 멋있게 입고 머리 손질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여자를 봤는데 와 진짜 이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형은 무언의 승리 포즈를 취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사귀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채팅 한 번, 만난 거 한 번으로 사귀는 걸 보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이 잘생긴 외모는 아니므로 형이 사귀자 한 건 줄 알았지만 여자애 쪽에서 거의 매달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형은 복쟁이라며 추켜 세우고 뒤에서 욕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이니 뭐니 해서 연락을 못하고 오랜만에 형에게 연락해 치맥이나 하자고 부릅니다. 자주 가는 치킨집에 들어가니 형님은 치킨에 영접하시지 않고 맥주만 계속 마셔댑니다. 저는 치킨을 흡입하며 형이랑 여러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다 형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여친님께 나 만난다고 이야기했어? 나한테 질투 안 해? 그랬더니 형님은 말없이 맥주만 비우더니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왜 그래? 차였어? 나 죽는 줄 알았어. 그 년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느껴보지 못한 여친과의 데이트를 즐기며 놀 때 형은 삶의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의 친구는 다 솔로였기 때문에 사나이의 의리라며 이리저리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그동안 친구들과 즐기지 못한 것도 있고 한이 즐기고 놀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여대와의 미팅에 참가하게 되었고 형은 한참 여친도 생기고 하니 자기가 여자에게 먹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여친에게는 미안하지만 미팅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미팅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미팅이 끝난 뒤 형 친구가 여친에게 보내버린다며 미팅 때 짝이 된 여자랑 다정해 보이는 사진을 보냈고 그걸 형 여자친구가 보았다고 합니다. 형은 여친이 알아낸 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폰을 마음대로 뒤진 게 화가 나기도 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싸우게 되고 그대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형은 깊은 후회를 하며 문자니 톡이니 보내고 전화로 사과도 해봤지만 여친은 죽여버리겠어라는 문자 하나를 보내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다시 솔로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런데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형의 편지함에는 편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는 착발신 없이 그냥 종이 한 장이었고 편지에는 흰 종이에 죽여버리겠어라고만 적혀 있었고 형은 기분 나쁜 장난이겠거니 하고 애써 무시했지만 편지는 계속 왔고 형은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도가 심해져 문 앞에 빨간 페인트로 죽어라고 써 있었고 심지어 문에 칼자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근처에서 경호학과를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 자취방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며 CCTV를 설치해 문이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노트북으로 보았다 합니다. 경호학과 다니는 친구도 있겠다. CCTV로 범인도 볼 수 있겠다 해서 정신 놓고 술을 퍼마시게 되었고 그리고 꽐라가 된 채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다 무심코 노트북 화면을 보니 누군가 문에 무슨 짓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형은 생리현상도 잊은 채 화면을 보며 떨었고 경호학과 친구를 깨워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재빨리 가서 문 앞을 보니 웬 여자가 식칼로 문을 긋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호학과 친구는 날렵하게 여자를 제압했고 형은 여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다가갔고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였던 것입니다. 여자는 연신 죽여버리겠어를 외치며 형을 노려봤고 형은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거냐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경호학과 친구가 여자를 잡고 있었는데 형은 그래도 여자인데 불쌍하기도 하고 친구한테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놔주자마자 전 여친이 칼로 형을 배려했고 형은 몸을 돌려 등을 베었습니다. 친구는 다시 여자를 제압하려고 했고 형은 등 뒤에 상처가 아프고 여자는 칼부림을 하며 형은 여자가 난리치는 걸 보며 기절했다고 합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옆에는 친구가 팔에 붕대를 맨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절한 이후에 경찰이 도착해 여자가 한눈을 팔았고 그때 친구가 제압을 하려 했으나 여자가 칼로 팔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고 여자를 제압시키고 경찰이 여자를 데려가는 걸 보고 형이랑 병원에 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여자는 정신에 이상이 있었고 병원을 다닌 기록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여자가 잡혀간 뒤에도 두려움에 떨었으며 자취방을 옮기고 CCTV를 설치하고 랜덤 채팅 따위는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자를 좋아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여자랑 친해지기 전까진 절대 긴장을 풀지 않고 그나마 지금은 나아져서 경호학과 친구한테는 충실한 개가 되고
등 뒤의 상처는 검객의 수치라며 자기는 수치쟁이라며 개드립치고 잘 살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자취방 괴담.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어. 자취방 근처에는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고 알바생이 꽤나 예뻤어.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출근하는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얼굴이었지. 그녀에게 반해 나는 그 편의점에 자주 가게 되었어. 나는 선배들과 노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저녁 7시쯤 담배나 음료수를 사러 갔어. 그 시간에는 항상 그녀가 담배 수량을 맞추고 있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일에 열중하는 그녀를 느긋하게 볼 수 있었지. 일주일 정도 계속 가다 보니 그녀도 나를 알아보는 듯했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희미하게 미소를 짓곤 했어. 하지만 그녀는 어서 오세요. 얼마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그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어. 원래 얼굴이 꽤 하얀 편이었지만 거의 창백한 수준으로 보였지. 어느 날은 계산대 구석에 엎드려 있더라고. 많이 피곤해 보였어.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저기요 하고 불렀지만 반응이 없길래 계산대에 노크를 했어. 그제야 그녀가 눈을 뜨고 부시시한 머리를 정리하며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하며 계산을 해주었어. 그러다 갑자기 휘청거렸지. 나는 깜짝 놀라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괜찮냐고 물었어. 그녀는 나를 보며 물었어. 한 달 넘게 매일 7시에 오시는 분 맞죠?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 그러자 그녀가 시간이 있냐고 물었고 내가 괜찮다고 하자 잠시 시식대에 앉아 달라고 했어. 그녀는 커피 2개를 계산해 나와 함께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녀는 1월 말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동안 일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 일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꼭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곤하다고 했어. 처음 겪은 이상한 일은 별거 아니었대. 편의점 냉장고 뒤편이 음료수 재고를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서 음료수를 채우고 있으면 손님이 들어올 때 들리는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렸대. 그런데 나가보면 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잘못 들었나 하고 넘어갔대. 그런 일이 있은 후 점장이 방울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 센서를 달아. 손님이 계산대 앞에 서면 냉장고 안에 벨이 울리게 해두었대. 하루는 냄새를 빼기 위해 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냉장고 안에서 띵동하고 5-6번 울리더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가 녹화되는 컴퓨터 근처에만 가면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발목, 종아리 순서로 휘감듯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솔직히 무서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나는 남자니까 같이 있어 주겠다고 했어.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하다고 했지만 소름이 돋는다고 하며 춥다고 했어.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떨치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편의점 계산대로 들어가는 칸막이 밑이 비어있는 걸 알지? 그 밑으로 유리문에 비친 칸막이 아래에서 하반신이 보였어. 하얗게 질린 2다리는 신난 듯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 상반신은 그녀 쪽으로 놓인 채였지.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지만 나는 대답도 할 수 없었어. 10시 반, 30분이 남았는데 계속 그곳에 있을 자신은 없었지만 그녀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었어.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를 계산대에서 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라면이라도 먹지 않겠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으며 계산대를 나왔어. 그 순간에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건 마치 다시 나타나기라도 하듯 내 시선에 그대로 있었어. 마치 그 하반신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웠어. 그녀가 라면을 골라 계산대로 향하자 나는 그녀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나왔어. 그녀는 왜 그러냐고 퇴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참자고 했어. 나는 입도 뻥긋 못했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말고 그냥 있자고 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10분을 보냈어. 곧 다음 근무자가 오고 그녀는 나와 교대하며 나에게 무언가를 본 것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 망설이다가 나는 본 것을 그대로 말했어. 그러자 그녀는 재차 거짓말이 아니냐고 물었어. 그녀도 사실 하반신을 봤다고 했어. 정확히는 계산대 밑 틈으로 나가려는 듯한 모양의 니은자로 휘어진 하반신을 신나게 경련하는 모습으로 봤다고 했어. 그 순간 내가 라면이라도 먹지 않겠냐고 하자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희미해지며 사라졌다고 했지. 그녀는 그날로 알바를 그만두었고 나도 그 편의점 근처로 가지 않았어.
그 후 몇 번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녀도 전혀 짐작 가는 게 없다고 했어. 아마 그 편의점 자체의 문제일 거라고 했지.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 여섯 번째 이야기, 긴 머리카락. 방학 시즌에 어떤 용돈벌이를 할까 고민하던 중 공부도 하면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독서실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들어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20분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서실에서 자리를 구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서 좋은 위치나 조건은 이미 다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괜찮다 싶어 전화를 드리고 면접을 본 후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사장님도 친절하셨고 비록 독서실 외관은 낡아 보였지만 내부는 그럭저럭 깔끔했습니다. 다만 독서실이 골목길 사이에 있어서인지 그리고 방학이라는 이유도 있었는지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특히 독서실 비수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파트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고 야간 근무자라면 아시겠지만 마감 전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독서실에는 방이 9개 정도 있었고 여자방과 남자방이 반반씩 그리고 사이버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만 빼면 정말 공부하면서 용돈을 벌기에 최적의 일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에 낙서나 붙은 껌을 없애며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또 3일에 한 번씩은 모든 방의 바닥을 쓸어야 했죠. 이것이 간략한 제 청소 일과였습니다. 독서실은 상가 같은 작은 빌라 건물의 2층에 있었고 3층에는 주인집이 있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감 후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감 전 청소를 할 때 특히 3일에 한 번씩 바닥을 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겁이 많은 성격이라 새벽 2시경 텅 빈 독서실에서 혼자 남아 어두컴컴한 방을 쓸어야 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있었지만 방 안에는 스탠드만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각 방의 스탠드들을 모두 켜고 바닥을 쓸곤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건물 안이 서늘해서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새벽에 청소를 할 때 여자방 바닥을 쓸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들다 보니 3일 동안 쌓인 여자방의 머리카락이 빗자루질할 때마다 잔뜩 쓸려 모였고 쓰레받기에 한 움큼씩 담길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쓸 때마다 이유 모를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특히 고요한 새벽, 텅 빈 독서실에서 혼자 여자 머리카락을 쓸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은 특히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일찍 자리를 비웠습니다. 새벽 1시도 되기 전에 텅 빈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죠. 출입문 옆에 있는 당직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책상에서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맨 안쪽 여자방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독서실 안에는 저 혼자였는데 말이죠. 집에 있을 때도 그릇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책을 잘못 얹어놨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싸늘한 기운과 함께 왠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날 일찍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남자 방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방은 온갖 쓰레기와 책상에 파손된 흔적까지 있어서 한숨이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저 깊숙한 안쪽에서 저 말고 누군가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너무 고요한 독서실에서 모든 소리가 다 울리는데 저와 엇박자로 쓰는 듯한 빗자루 소리가 여자 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쳐 저는 방 바닥에 납작 엎드려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6번 방쯤에서 아주 하얗고 가느다란 발과 발목이 보였거든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순간 그 발은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간 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정신줄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긴 저 혼자입니다. 그래도 그 발이 자꾸 생각나 바닥을 쓸 때마다 뒤를 한 번씩 돌아보게 되더군요. 소름이 반복적으로 돋았지만 의지와 신념으로 4번 남자 방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방을 쓸 차례였습니다. 5번 방 문을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문을 열었더니 방 안이 너무 캄캄했습니다. 복도 불빛이 약간 비칠 뿐이었죠.
저는 들어가자마자 스탠드를 모두 켜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여자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왼쪽 라인 3곳을 쓸고 오른쪽 라인을 쓸 때였습니다. 바닥을 쓸던 중 옆 책상 밑에 머리카락 뭉치가 한 움큼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며칠 전에 청소를 하다 잊고 지나친 머리카락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 뭉치가 5번 방과 6번 방 사이에 틈에 걸쳐 있었는데 쓸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6번 방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딸려 나오는 것처럼요. 저는 다시 허욱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자연스레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고 6번 방에서 창백한 여자가 코 위로만 보이게 고개를 내밀고 흰저위를 드러내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는지 눈을 떴을 때는 아침 7시쯤이었고 사장님이 슈퍼에 가시다 2층 독서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셨다가 5번 방 안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사실대로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헛것을 본 거라고 웃으셨지만 정말 헛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기절했던 그 자리, 제 주위에 유난히 긴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7번째 이야기, 귀신. 몇 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난 그날 이후로 내 방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지 않으면 절대 열지 않는다.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다. 708호가 복도 끝에 있는 집이고 그 옆 707호가 우리 집이다. 내 방은 복도 쪽에 있는 방이라 창문을 열면 복도가 보인다. 그 창문 아래엔 내 책상이 있었다. 그날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그날 밤은 평소처럼 내 방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책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날이 더웠음에도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참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나는 창문 밖을 올려다보았다. 왠지 누군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방엔 나 혼자인데 그런 기분이 들었다. 공포 영화를 많이 봤지 하는 순간 창문 밖에서 검은 옷을 입었는지 몸은 보이지 않고 목부터 얼굴까지만 보였다. 검은 선캡으로 얼굴을 다 가린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마치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사람이 걸을 땐 들썩들썩 걸어야 하는데 그저 아주 천천히 일자로 쓱 708호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도 정면이 아닌 뒤로 가는 옆모습으로. 그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버리는 느낌이 들면서 저건 분명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문을 열고 끝집인 708호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로 고개를 돌려 반대편 복도를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날 내가 본 건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직도 기억나는 건 옆에서 봤을 때 머리 옆통이 없었다는 것. 얼굴과 귀, 목만 있었다는 것. 8번째 이야기, 아프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도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텔레비전에서 으스스한 프로그램이 나오길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TV 내용에 따라 악몽에 대해 얘기하다가 제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가위 눌려본 적 있어? 나는 2번 눌려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러자 친구는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되묻더군요. 너 사람 죽는 거 본 적 있어? 그때 친구는 아주 어렸던 5살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네 집은 아파트였고 중앙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을 중심으로 A동, B동, C동이 둘러선 구조였어요.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보조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새로 사주셔서 친구는 신이 나서 아파트 주위를 자전거로 빙글빙글 돌며 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비명 소리가 들려 친구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아파트 12층쯤에서 한 아주머니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았어요. 후에 들으니 그 아주머니는 자기 비관으로 인해 투신 자살을 시도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아주머니는 아파트 화단 나무에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굵은 나뭇가지가 아주머니의 복부에 꽂힌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그 순간 잎을 쓸고 있던 경비 아저씨가 급히 와서 친구의 눈을 가려줬지만 이미 볼 건 다 본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친구가 더 충격이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주머니가 즉사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도 아주머니는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 아파. 아파.
친구가 기억하기로는 약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머니의 울부짖음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머니는 아마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겪으며 그렇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너무나 어렸고 죽음이란 개념조차 없었기에 상황 파악도 안 됐고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었다고 해요. 경비 아저씨는 친구의 부모님을 알고 계셔서 바로 친구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친구 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 어머니는 오히려 놀라며 다행이다, 쇼크받지 않아서 별일 없겠지 하고 안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별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교육상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친구를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자도록 하셨대요. 매일 밤 10시면 친구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뽀뽀한 후 방문을 닫고 나가셨죠. 그날 밤도 어제와 같이 어머니께서 방문을 닫고 나가신 순간이었습니다. 닫힌 방문 뒤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요. 그것을 본 친구는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어깨를 움츠린 여자는 방문이 닫히자마자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주머니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너무 기괴한 모습에 친구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려할수록 그 여자는 아파를 중얼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끝까지 다가와 친구의 정강이 부분을 피범벅이 된 손으로 붙잡았고 다리가 축축하게 젖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기억이 끊겼고 아침에 깨어난 친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답니다. 엄마, 그 아줌마가 나 찾아왔어. 너무 아프대. 그리고 무섭다고 엄마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친구가 의존증이 생길까봐 걱정하셔서 안심시키며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또 나타나면 힘껏 소리 지르렴. 그럼 엄마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하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최대한 친구가 혼자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어머니의 그 판단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도 어머니는 친구에게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셨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요.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 여자는 다시 납작 엎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가위에 눌릴 새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친구의 소리에 엎드린 여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친구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친구를 꼭 껴안아주며 우리 아기 많이 놀랐구나. 오늘은 엄마가 옆에서 재워줄게. 하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너무 놀란 친구는 하염없이 울다가도 어머니가 옆에 있어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랑말랑할 때쯤이었을까요? 어머니가 토닥여주던 손길이 점점 친구의 등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점점 더 아프게. 친구는 놀라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고 어느새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울부짖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프지? 너도 아프지? 9번째 이야기, 대천해수욕장 괴담. 친구들과 대천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친구의 친척이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곳으로 여행지를 정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태풍경보가 발효된 시기였습니다. 첫날에는 파도가 너무 거세서 제대로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친척집 앞쪽에 텐트를 치려고 해변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해변 앞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 오후 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해 특성상 밀물과 썰물 때 물이 차는 길이가 상당했고 오후에 도착했으니 친척집과 바닷가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친척분께 어느 정도의 텐트를 쳐야 물이 차도 안전한지 물어본 후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저기 사람 모인 게 누가 수영하다 죽었다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저러고 있어? 파도가 심해서 못 구하는 건가? 라고 대답했고 잠시 후 인명구조원 몇 명이 보였습니다. 줄 하나의 튜브를 가지고 접근하려 했지만 파도가 워낙 거세서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저기 뭐 있다 라고 했고 우리 모두 그걸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부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 머리가 둥둥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대략 3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자 한 분이 사람이 물을 먹고 익사하면 저렇게 뜨지 않고 가라앉았다가
뜨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당시 그쪽에 있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이상한 건 파도가 그렇게 센데도 익사자는 마치 부표처럼 그 자리에 계속 둥둥 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조대원이 물살의 세기를 고려해 익사자보다 몇십 미터 위쪽에서 파도 방향에 따라 떠밀리며 접근하려 했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파도 방향을 보면 익사자가 좌측이나 육지 쪽으로 흘러야 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떠서 오르락 내리락만 했어요. 파도는 육지 쪽으로 치면서도 좌측으로 흐르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위쪽에서 다이빙을 시도한 겁니다. 다행히 저녁 늦게 파도가 잠잠해지자 작은 보트를 타고 익사자를 인양하러 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익사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배로 익사자를 인양하러 갈 때쯤 마침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자분이 오셔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네요. 익사자를 육지에 내릴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우리 텐트에 머물고 있었는데 친척 형이 보고 오시더니 시체가 깨끗한 걸 보니 심장마비 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도요. 지금도 그때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조대원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거셌는데 그 익사자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계속 둥둥 떠 있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닷가에 살던 그 친척 형도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정말 괴이한 경험이었습니다.